자, 이제 우주를 기술할 수 있는 기본 어떤 방법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디어 물리학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결국 점들을 아는 것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우주 자체도 점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게임을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혹은 게임을 하는 자녀를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신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이제 밤새워서 게임을 해본 그런 사람들만이 아는 공통의 경험이 있어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밤을 새고 게임을 하다가 보면 해가 뜰 때쯤 되는 거죠. 한 5시쯤 되면 나와 게임이 한 몸이 되는 무라일체의 사상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쯤 되면 그 게임에서 막 폭탄 날아오잖아요. 그럼 막 피하고 그래요. 피하고. 진짜 이제 한 몸이 된 거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생각해 보면 이 게임 속의 세상이 꼭 진짜 같아 보여서 그래요. 하나의 존재할 것 같은 우주를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첫 번째 할 일은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유닛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닛들을 먼저 정의해줘야 돼요. 정의. 두 번째 할 일은 아까 저희가 이 움직일 때 화면을 봤지만 이것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주가 될 텐데.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유닛을 움직이게 하려면은 유닛에다가 점 하나 찍어요. 저기 로켓가 우주선인가요? 점 하나 찍고요. 점 하나 찍는 순간 저 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이건 지금 스크린이기 때문에 X, Y 두 개의 좌표면 충분합니다. 두 개의 좌표란 얘기는 X의 어떤 숫자, Y의 어떤 숫자, 두 개의 숫자란 뜻이에요. 그 숫자가 바뀌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유닛이 있고 그것들의 좌표를 숫자로 쓸 수 있다면 하나의 우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세상에 적용됐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계시죠? 여러분 진짜 존재하시죠? 네.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철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난제 중에 난제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 증명해 본 적 없습니다. 아직 성공한 적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단 여러분 존재한다고 할게요. 자, 여러분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존재하는 어떤 것들인데 이젠 여러분들이 유닛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싶으면 점 하나 찍어요. 다. 점 하나씩 찍고 이제 움직일 때마다 점의 위치가 바뀔 텐데 X, Y, Z 세 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 숫자들을 다 모으면 돼요. 물론 이 방 안에는 여러분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의자도 있고 여기 뭐 스크린도 있고 다 점 찍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점 찍어요. 자, 이 방이 끝났으면 밖에 나갑니다. 서울 시내에 보이는 대로 다 점 찍어요. 그다음 우리나라 다 점 찍어요. 우리 지구 다 점 찍어요. 나가서 태양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점 다 찍고 그것들의 움직임을 다 숫자로 받아가지고 그 거대한 데이터일 텐데 그 거대한 데이터를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컴퓨터가 있다고 한 다음에 거기 집어넣어 보죠. 그리고서 이 프로그램처럼 돌려봐요. 그러면 그 컴퓨터 속의 세상과 이 실제 세상이 얼마나 다를까? 똑같진 않겠죠, 설마? 상당히 비슷할 것 같은데 똑같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 차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차이를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점 찍어요. 또 집어넣어.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이거를 반복하면은 언젠가는 이 컴퓨터 속의 세상이 실제 세상과 거의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다면 여러분은 드디어 물리학의 세계에 오신 겁니다. 저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군인 하나가 무전기로 좌표를 막 부르면 날아가는 비행기가 거기다 미사일을 딱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리잖아요. 그것도 그럼 데카르트의 그렇죠. 모든 좌표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간상에서의 위치를 숫자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데카르트의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반말은 라면에서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하나의 우주가 만들어지는지는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게임, 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어려운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게임으로 얘기하자면 매뉴얼이죠. 어떤 규칙에 따라 또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가 하는 이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즉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도, 즉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등속 운동을 할 때에는 원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그 운동은 그 자체로 자연스럽다는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사실 이상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갑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 지갑을 등속으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등속으로 움직이면 멈추죠. 일단 멈추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갈릴레오. 여러분이 아는 몇 안 되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갈릴레오는 도대체 왜 등속 운동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과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국면인데요. 어떤 우주의 본질, 우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알고 싶을 때에는 쓸데없는 것들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자, 제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여기 지금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이 스튜디오 쓸데없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죠? 다 드러내야죠. 사실 좀 더 스케일이 크게 얘기하자면 지금 지구가 쓸데없어요. 지구 정도는 없애버려야죠. 지금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얘기하는데 지구 아니면 태양계 정도는 싹 밀어버리고 빈 공간이 남았죠? 그 빈 공간에서 이거를 살짝 밀어보면 어떻게 움직일까? 그때 이 물체는 등속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우주인은 결코 멈출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서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점이 하나기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점을 두 개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은 이 다른 쓸데없는 것들, 이제 어려운 말로 마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로써 이제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나온 겁니다.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자, 이제 이 한 문장을 물리학 법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또 한 사람의 이제 천재가 필요한데 바로 이분이죠.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이제 사과가 먹고 싶어지는. 네, 사과 1화의 주인공인 뉴턴이죠. 아셨죠? 이름이 너무 유명한 분이라. 그렇죠. 이름이 아주 유명한 분이죠. 뉴턴인데요. 사실 뉴턴에 얽힌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 그 가운데 요즘에 우리의 상황과 좀 일맥상통하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 뉴턴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팬데믹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희가 많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이때는 이제 패스트였죠. 패스트가 유럽을 몇 차례 휩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 때문에 죽어나가는데요. 사실 이 그림은 이제 1500년대 말에 그려진 브리겔이 그렸던 유명한 그림이에요. 죽음의 승리라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이 패스트로 많이 사람이 죽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더구나 이때는 그 원인도 몰랐거든요. 세균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정말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다 죽어서 이 병이 해결되는 그런 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어쨌든 그 뉴턴이 살았던 1665년에 런던에서 또 이 패스트가 창궐하는 바람에 학교가 다 휴교를 해요. 당시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뉴턴이 집으로 돌아가죠. 그 이듬해에는 여전히 아직 패스트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런던에서 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2년의 기간이 기적의 해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이 늘 알고 있는 뉴턴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이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저희도 그때 학교가 다 휴교까지는 아니지만 다 대면을 못하게 되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할 때 물리학자들끼리 야 이제 우리도 뉴턴이 돼야 될까? 난 왜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는 거지? 하면서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어쨌든 이 시기 동안 뉴턴은 정말 인류 역사에 남길 만한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뉴턴이 쓴 책이죠. 프린키피아라고 알려진 책이에요. 그 법칙을 집대성한 책인데요. 바로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이 쓰여지고 50년 뒤에 나온 책입니다. 데카르트의 책을 당연히 뉴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읽었을 거고요. 세상의 철학을 수학적 방법으로 해라. 아마 그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다가 갈릴레오의 이야기를 수학적 방법으로 물리법칙을 기술하는 책을 쓸 때 정확히 데카르트가 하라는 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죠.
뉴턴은 실제 세 개의 공리를 여기서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공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것을 뉴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뉴턴의 제1 운동 법칙, 뉴턴의 제2 운동 법칙, 제3 운동 법칙. 이젠 법칙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법칙이라면, 이것이 정말 공리라면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물리를 믿는 이유입니다. 물체의 위치를, 미래의 위치를 여러분이 숫자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수학적 방법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왜 물리학자들이 수학으로 하는지를 아시게 된 거예요. 어떤 학문 분야가 수학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그 학문 분야는 틀리지 않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인류가 고대 그리스 이래 우주를 이해하고 싶었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학은 가장 성공적인 철학이라고 이야기해요.